늙은이, 이제 그만 가세요. 차갑게 식어가는 병실 링거줄만이 달그락거리는 고요함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침대 위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어요. 치매로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요. 20년 전 서연이도 이렇게 누워 있었죠? 여자가 링거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 밑에서 젊은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녹음 버튼을 누른 채 터져나올 듯한 분노를 온몸으로 억누르며 말이죠. 노인과 젊은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20년을 숨겨온 비밀과 복수, 그리고 뒤늦게 찾은 혈육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폭우가 하늘을 찢듯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검은 우산을 비스듬히 기울인 채 빗물에 젖어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75의 나이가 만든 관절의 통증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죠. 26에 세상을 떠난 딸 앞에선 아버지는 언제나 무릎 꿇는 게 당연했으니깐요. 서연아.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의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윤서연 20해 전 오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뒀던 아이였죠. 아빠가 또 왔다. 미안하다, 서연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묘비 앞엔 이미 국화한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하얗게 빛나야 할 꽃잎들이 빗물에 젖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가 다녀갔나? 국화 옆에 낡은 공책 하나가 비닐에 쌓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 비닐 안쪽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감싼 흔적이 역력했어요.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세월의 바램 표지가 드러났죠. 서연이의 일기. 손글씨였어요. 딸의 글씨체가 맞았습니다. 윤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의 일기장이 지금 그의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빗소리가 귀에서 멀어졌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딸의 글씨만이 윤 회장의 눈앞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빠에게 이 일기장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빠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뜻이겠죠? 다행이에요. 아빠, 제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난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가장 믿는 그 사람이 내 숨통을 조인 것 같아요. 악마는 지금도 아빠 곁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을지 몰라요. 윤 회장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우산은 바람에 굴러 묘지 한쪽으로 날아갔지만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저 딸의 글씨를, 그 섬뜩한 문장들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죠. 뭐? 라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글씨가 점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힘겹게 간신히 펜을 쥐고 쓴 것처럼요. 아빠, 조심하세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다음엔 아빠를 노릴 거예요. 아빠의 재산을, 아빠의 모든 걸 빼앗으려 할 거예요. 20년 후 이 일기장을 읽는다면 하늘이가 찾아갈 거예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하늘이를요. 미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진흙탕에 푹 빠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서연아, 이게 무슨...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20해 동안 그는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어요. 불치병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딸의 손글씨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해당했다고. 가장 믿는 사람에게. 누가, 대체 누가? 윤 회장의 뇌리에 20해 전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딸이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들,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얼굴이요.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설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가슴팍에 꼭 안았.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절대 잃어선 안 된다는 듯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요. 운전기사가 대기하던 검은 벤츠가 묘지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집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윤 회장은 젖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응시했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며 흘러내렸죠. 가장 믿는 사람. 딸의 글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해 전 딸의 곁엔 누가 있었나? 간호사, 의사,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 재혼한 아내, 최미자.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천천히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춰 섰어요. 윤 회장은 일기장을 재킷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최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여보, 늦으셨네요. 저녁 준비했어요. 52의 나이지만 관리를 잘한 덕에 40 중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죠. 단정한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최미자가 다가와 윤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 기일이라 그러시죠? 매년 이맘때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최미자가 부드럽게 윤 회장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윤 회장은 그 손길을 느끼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그렇네. 들어가요. 따뜻한 저녁 드시고 쉬어요. 최미자가 윤 회장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식탁엔 윤 회장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앉아요. 제가 수프 데워 올게요. 최미자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윤 회장은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난 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죠. 아니야. 최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재킷 안주머니 속 일기장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최미자가 수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드세요. 버섯 수프예요. 여보 좋아하시잖아요. 고맙소. 윤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 딸의 글귀가 계속 맴돌았어요. 여보, 입맛이 없으세요? 다른 거 해드릴까요? 최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방 정리해 놓을게요. 최미자가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윤 회장은 홀로 남아 수프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혹시 이 안에도.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이건 너무 과한 의심이야. 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숟가락을 놓았어요. 먼저 올라가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재킷에서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젖은 표지가 책상 위에 물자국을 남겼죠. 천천히 다시 펼쳤어요. 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20해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6년 5월 1일 새벽. 한성의료원 VIP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서연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아빠. 가느다란 목소리로 윤 회장을 불렀어요. 응, 서연아. 아빠 여기 있어. 윤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미안해요. 아빠한테 짐이 돼서. 무슨 소리야? 넌 아빠의 전부야. 서연이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아빠, 사실은 말하려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말하지 마. 아니에요. 꼭 말해야 해요. 서연이 윤 회장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빠, 나, 아들이 있어요. 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 아들, 하늘이. 이름은 하늘이에요. 어디 있니? 누가 키우고 있어? 윤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서연의 눈이 감겼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망 확인. 오전 2시 37분. 의사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윤 회장은 딸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안 돼. 안 돼. 하늘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복도에서 간호사 최미자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눈을 떴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20해 동안 찾아 헤맨 손자의 이름이었죠.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특정 책 한 권을 살짝 당겼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 일부가 옆으로 밀려났어요.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이평 남짓한 비밀 공간이었죠. 그 안엔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아기 옷이 나왔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깨끗한 상태 그대로였죠. 크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돌짜리 아기용부터 시작해서 5살, 10살, 15살, 27살까지. 하늘아, 목이 메었어요. 윤 회장은 20해 동안 매년 손자의 나이에 맞춰 옷을 사두었습니다. 언젠가 찾게 될 손자를 위해서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입혀보지 못했죠.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장난감들이 가득했어요. 로봇, 자동차, 인형, 책. 각각의 상자마다 연령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5세 마이너스 하늘이를 위해, 10세 마이너스 하늘이를 위해, 15세 마이너스 하늘이를 위해. 글씨가 흐려져 있었어요. 먼지와 세월에 바래진 메모지 위로 윤 회장의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했단다, 서연아. 하지만 그 애를 찾을 수가 없었어. 윤 회장은 상자를 덮고 비밀 공간을 닫았어요. 서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20년 후 하늘이가 찾아갈 거예요. 딸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올까?
윤 회장은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찾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의 서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보안팀장 김 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강한을 찾아야 해. 윤 회장이 메모지에 적힌 이름을 건넸습니다. 김 실장이 메모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강한을 27살 남성이라고 하셨죠? 회장님, 이 이름은 너무 흔합니다. 전국에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그래도 찾아야 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물러났어요. 윤 회장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넌 어디 있니? 정말 할아버지를 찾아올까? 그날 오후 윤 회장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장미 덤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천천히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돌아보니 집사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이 여전히 단정했어요. 15년간 이 저택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박 집사 무슨 일인가? 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말해보게. 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고향에 계신 형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내려가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랬군. 15년 정말 수고 많았네. 편히 쉬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노인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언제 떠나나?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래. 퇴직금은 넉넉히 챙겨주겠네. 고맙습니다. 박노인이 물러갔어요. 그 무렵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강하늘은 비좁은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각종 인력회사 사이트들이 떠 있었어요. 아직 안 떴나? 하늘은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새 공고 하나가 목록 맨 위에 나타났어요. 윤태호 회장 개인 저택 집사 모집 마이너스 급구. 하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펼쳐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를 죽인 사람을 찾아줘.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줘. 하늘은 편지를 접어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돌아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3년간 공들여 만든 완벽한 경력이었죠. 강하늘 27세 특급 호텔 컨시어지 3년 경력. 서류상으론 흠잡을 데 없었어요.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하늘은 벽에 붙은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흐릿한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윤 회장 저택 거실. 면접을 위해 모인 5명의 지원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죠. 그 사이에 유일하게 젊은 남자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하늘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비서의 호명이 있자 하늘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노인이 보였어요. 윤태호 회장. 하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늘이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윤 회장은 이력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27. 참 젊은데 집사일 해본 적 있나? 호텔 컨시어지로 3년 근무했습니다. 고객 응대와 서비스에는 자신 있습니다. 하늘의 대답은 차분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윤 회장은 이력서를 내려다보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 같은 거였죠. 호텔은 왜 그만뒀나?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호텔은 교대 근무라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집사일도 만만치 않은데 각오하고 왔습니다. 하늘이 윤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윤 회장은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이 청년. 왠지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미자였어요. 최미자는 하늘을 힐끗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 이렇게 젊은 분이? 집사일은 경험이 중요한데 좀 더 연륜 있는 분이 낫지 않을까요? 괜찮소. 윤 회장이 손을 들어 최미자의 말을 막았습니다. 젊은 게 오히려 좋아.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친구로 정하겠소. 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환영합니다. 강하늘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윤 회장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하늘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고시원 방에서 민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저 합격했어요. 정말? 하늘아, 잘했어. 민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 떨리네요. 내일부터 그 집에서 일해야 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내 엄마가 20해 동안 준비한 일이야. 민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눈을 감았어요. 엄마, 꼭 복수해줄게. 통화를 끊고 하늘은 책상 위에 놓인 엄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 조금만 기다려. 이제 시작이야. 하늘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론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윤 회장 저택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그리고 반듯하게 매만진 머리였어요. 거울로 수없이 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사로서 완벽해 보이도록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림을 억누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최미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하늘을 훑어보고 있었죠. 지각은 아니지만 앞으론 8시 50분까지 오세요. 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와요. 저택 구조부터 알려줄게요. 최미자가 앞장서 걷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선은 최미자의 뒷모습에 고정돼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저택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1층엔 거실, 주방, 식당, 그리고 윤 회장의 서재가 있었어요. 2층엔 침실들이 늘어서 있었죠. 회장님 서재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최미자가 서재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청소할 때도 반드시 허락받고 들어가야 해요. 혹시 몰래 뒤지거나 그러면. 그녀가 하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바로 경찰 신고예요.
알겠죠? 위협이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자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입계리만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않았죠. 회장님은 지금 회사 가셨어요. 오후 3시쯤 돌아오실 거예요. 그 전에 거실이랑 복도 청소 끝내나요? 알겠습니다. 청소 도구는 주방 옆 창고에 있어요. 최미자가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 서재문을 바라봤어요. 안에 뭐가 있을까? 엄마가 말한 증거가. 오전 11시 하늘은 거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2층에서 최미자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하늘은 조용히 복도를 닦으며 서재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 최미자는 위에 있고 회장님은 회사에. 하늘은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서재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살짝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볼까?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하늘이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최미자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 청소도구를. 청소도구는 창고에 있다고 했잖아요. 서재 문은 왜 만져요? 최미자가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왔습니다. 혹시 안에 뭐 있나 보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실수로. 실수? 최미자가 하늘 앞까지 다가왔어요. 첫날부터 회장님 서재 기웃거리는 게 정상이에요? 뭘 노리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저는 닥쳐요. 찰싹? 최미자의 손이 하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감히 회장님 서재를 기웃거려 도둑놈 같으니. 최미자가 하늘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무슨 일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갔다던 윤 회장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여보, 최미자가 재빨리 윤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서재 문을 열려고 했어요. 분명 뭘 훔치려고. 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선이 하늘에게 향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사실인가? 하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하면 할수록 의심만 커질 테니까요. 대답 못하는 걸 보니 사실이군.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회장님, 보안팀 불러요. 이 사람 끌어내고 경찰에 신고하시오.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하지만 이미 보안 직원 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팔을 붙잡았죠. 이리 오시죠.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끌어내. 윤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늘은 질질 끌려나갔어요. 최미자가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관 밖으로 내던져진 하늘은 바닥에 무릎을 짚었어요. 손바닥이 거칠게 까졌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보안 직원이 차갑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하늘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받은 상태였으니까요. 지갑은 현관 계단 아래 숨겨진 채 남겨졌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하루, 단 하루 만에 쫓겨난 거였죠. 증거도 찾지 못한 채요. 엄마,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하늘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으니까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저택을 떠났습니다. 저택 안 거실. 윤 회장은 창문 너머로 하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최미자가 다가와 윤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응.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죠. 제가 청소해 놓을게요. 여보는 쉬세요. 최미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서재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윤 회장은 현관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거닐다가 계단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구부려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떨어뜨린 건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돈도 카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쪽 주머니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이었죠.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서연? 사진 속 여자는 윤서연이었습니다. 25살의 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의 목에 걸린 것, 작고 반짝이는 펜던트 목걸이, 윤 회장이 딸에게 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대체... 윤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어요.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첫돌 마이너스 엄마 서연이와 함께. 윤 회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강하늘, 우리 손자?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쫓아낸 그 청년이 20회를 찾아 헤맨 손자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안 돼, 안 돼. 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윤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하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밤새 수없이 들여다본 사진이었죠. 정말 손자가 맞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0회 동안 수없이 속았거든요. 손자를 찾았다며 나타난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최미자가 심어놓은 함정일지도 몰라. 윤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펜던트는 진짜였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였으니까요.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윤 회장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 나야. 급한 일이 생겼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 다음 날 오전 10시 은밀한 사설 유전자 검사 연구소. 윤 회장은 김 박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신데요. 김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네. 비밀리에. 친자 확인입니까? 친손자 확인일세. 김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어젯밤 지갑에서 발견한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검사해주게. 내 유전자와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텐데요. 아니, 사흘 안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김 박사는 윤 회장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흘 동안 윤 회장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마다 서재에 앉아 하늘의 사진을 들여다봤죠. 낮에는 회사에 가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라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한 거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꿈. 서연이 나타나 아빠, 왜 내 아들을 쫓아냈어? 라고 묻는 꿈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윤 회장은 김 박사의 연구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김 박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죠.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 굵은 글씨로 쓰인 결론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 관계 친손자로 추정됨. 윤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김 박사가 달려와 윤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듣지 못했어요. 귓가에서 맴도는 건 오직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친손자로 추정됨. 하늘이, 우리 하늘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 회장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0회, 20회 동안 찾았는데 그 애가 내 앞에 왔는데 난 그 애를 쫓아냈어.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김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윤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김 박사, 네, 회장님. 그 아이를 찾아야 하네. 어떻게든 주소나 연락처를. 인사 서류에 있을 거야. 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가겠네. 그날 오후 윤 회장은 회사 인사팀으로 직행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인사팀장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강하늘이라는 집사 지원자 서류 찾아주게. 며칠 전 면접 봤던. 아, 네. 잠시만요. 인사팀장이 파일을 뒤적이더니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연락처 부분을 확인했어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네. 윤 회장은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하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하늘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회장은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강하늘 씨?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늘의 숨소리가 멎는 게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윤태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고 싶네. 지금 당장. 왜요? 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인 게 맞나? 전화기 너머로 하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진을 봤어.
자네 지갑에 있던,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했네. 결과가 나왔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손자라고 인정하시겠다고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전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도 재산도 필요 없어요. 전 그저 엄마를 죽인 사람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만 도와주세요. 뭐라고? 윤 회장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엄마를 죽인 사람이요. 할아버지 집에 있다고 했어요.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서연이가 그런 말을? 네. 일기장에 써뒀어요. 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묘지에서 발견한 일기장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가장 믿는 그 사람이 내 숨통을 조였어요. 만나자. 지금 당장. 싫어요. 전 할아버지 믿을 수 없어요. 하늘아, 제발. 윤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도 진실이 알고 싶다. 내 딸을 누가 죽였는지. 전화기 너머로 하늘의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한강 반포대교 밑으로 나오게. 1시간 후.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시간 후 한강 반포대교 아래 윤 회장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주름진 뺨을 스쳤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윤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늘아. 하늘은 멈춰 섰어요.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알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자네는 내 손자가 맞아. 99.9%. 알고 있어요. 하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윤 회장은 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보겠나? 필요 없어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윤 회장은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 어머니가 윤서연인가? 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왜 집사로 온 거지? 하늘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말했잖아요. 엄마 죽인 사람 찾으러 왔다고. 내 엄마는 병으로. 아니에요. 하늘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살해당했어요.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묘지에 놓인 일기장 읽지 않으셨어요? 윤 회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읽었어. 하지만 믿기 어려워서. 민수진 이모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민수진. 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모는 엄마 유언 때문에 저를 데리고 캐나다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저를 키웠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찾은 거구나. 네. 하늘이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20년 전 엄마 곁엔 누가 있었는지.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해 전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병상에 누운 서연, 그 곁을 지켰던 간호사 최미자, 장례식 날 담담했던 그녀의 표정, 2년 후 재혼 제안. 혹시 간호사, 최미자. 네.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다 써 있어요. 최미자가 매일 밤 약을 바꿔치기 했다고. 엄마가 회복되는 게 싫어서요. 할아버지를 차지하고 싶어서요.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최미자가 믿기 싫으시죠? 15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 하늘이 마지막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윤 회장은 손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봤습니다. 서연을 닮았어요. 눈매가, 코가, 입술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쫓아낸 것도, 너를 못 찾은 것도.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범인을 찾는 게 먼저예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증거? 네. 엄마 일기장만으론 부족해요. 20년 전 일이니까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민수진 이모가 보관한 증거들이 있어요. 민수진 이모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윤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모는 20년간 캐나다에서 엄마 유품을 보관했어요.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슨 증거? 엄마가 생전에 몰래 의뢰한 약물 분석 결과지요. 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물 분석? 하늘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모가 일주일 전 한국 왔을 때 일기장이랑 함께 제게 준 겁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낡고 바랜 종이였어요.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약물 성분 분석 의뢰서, 의뢰인 윤서연, 의뢰일 2006년 4월 15일, 샘플 간호사 최미자가 제공한 약물, 결과 해당 약물은 처방된 백혈병 치료제가 아님, 독성 물질 포함, 장기 복용 시 신체 기능 저하 및 사망 위험. 윤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엄마가 의심했어요. 최미자가 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더 아팠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약을 빼돌려서 분석 의뢰한 거예요. 하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 일기장 원본이에요. 묘지에 놓인 건 복사본이었어요. 윤 회장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서연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06년 3월 2일. 오늘도 미자 언니가 약을 줬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더 아파요.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상해요. 치료제인데 왜 더 아플까요? 2006년 3월 15일. 미자 언니 눈빛이 무서워요. 아빠를 보는 눈빛이. 뭔가 집착 같은 게 느껴져요. 나한테는 웃지만 아빠 앞에선 더 애교를 부려요. 2006년 4월 3일.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제 원래 약하고 색깔이 다르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이건 진통제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윤 회장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져 보였죠.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하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윤 회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6년 4월 20일. 어젯밤 미자 언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회장님, 서연 씨가 회복되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근데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를 노리는 눈이었어요. 아빠는 모르겠지만 여자인 저는 알아요. 저 사람 아빠를 노리고 있어요. 무섭지만 아빠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윤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해 전 최미자가 했던 말이
정확히 기억났어요. 서연 씨가 회복되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헌신으로 들렸는데 2006년 4월 30일 이제 알았어요. 미자 언니가 날 죽이려고 해요. 어젯밤 제가 자는 척하고 있을 때 미자 언니가 혼잣말을 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근데 난 회장님이 필요해. 넌 사라져야 해. 몸이 너무 떨려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내일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반드시요. 그리고 하늘이를 안전한 곳에 보내야 해요. 미자 언니가 제 아들까지 노릴지 몰라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세상을 떠났어요. 윤 회장은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내 엄마가 이렇게 말을 잊지 못했어요. 하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싸웠어요. 증거를 남기고 저를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미자가 이겼어요. 엄마를 죽이고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20년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어요. 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최미자, 그 여자가 정말. 하지만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아, 이 증거만으론 부족해. 20년 전 일이야. 공소시효도 문제고. 알아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최미자 입으로 직접. 자백? 어떻게? 하늘이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죽는 척하면 돼요. 아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 무슨 말이냐? 치매요. 치매 걸려서 회사 경영 못하게 되면 최미자는 방심할 거예요. 그리고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윤 회장은 하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겠나? 만약 최미자가 정말 범인이라면 제가 지킬게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다시 집사로 복직시켜 주세요. 윤 회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다. 해보자.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어요. 사흘 후 윤 회장은 하늘을 다시 불렀습니다. 복직 연락할 거야. 내일부터 출근하게. 최미자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설득하지. 나이 들어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면 될 거야. 고맙습니다. 하늘아. 윤 회장이 하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제발. 내가 다치면. 난 괜찮아요. 전 준비돼 있어요. 하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 회장 저택. 최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응? 무슨 일이에요? 저번에 내보낸 집사 말이야. 최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강하늘이요? 왜요? 다시 불러야겠어. 찰그랑. 최미자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받침에 부딪혔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젊은 친구 인생 망칠 순 없잖소. 하지만 여보, 그 사람 서재를 기웃거렸잖아요. 최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오해였을 수도 있어. 첫날이었으니까. 오해라뇨. 최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감정이 격해진 거였죠. 그 사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눈빛이 이상했다고요. 윤 회장은 최미자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하지? 단순히 도둑이 싫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무슨 일 생기면 책임 못 져요. 그녀가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하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하늘 씨, 인사팀입니다. 회장님께서 제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전화를 끊고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다시 들어가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게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다시 윤 회장 저택에 섰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하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윤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엔 윤 회장이 홀로 서 있었어요. 최미자는 보이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늘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 회장은 무표정했어요. 연기를 하는 거였죠. 두 번째 기회는 없네. 알겠지? 명심하겠습니다. 서재는 당분간 출입 금지야. 대신 다른 곳 청소나 잘하게. 네. 그때 2층에서 최미자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정말 이 사람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렇소. 후회하실 거예요. 최미자가 차갑게 말하고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과 윤 회장만 남았어요. 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해라. 저 여자가 널 계속 감시할 거야. 알고 있어요. 하늘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어요.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원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부의 성과가 재무이사가 보고를 이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잠깐, 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향했어요.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이게 뭐였지? 윤 회장이 자기 앞에 놓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재무이사가 당황했어요. 네, 회장님, 2분기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그게 뭐 하는 거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회장님, 농담이시죠? 농담? 내가 왜? 아, 머리가 아프네. 윤 회장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달려가 윤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윤 회장이 손을 저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의는 여기까지. 다들 수고했네. 하지만 회장님, 아직 안건이. 나중에. 지금은 좀 쉬어야겠어. 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 상태가 이상하신데요? 혹시 치매? 설마요. 아직 70대 중반이신데.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최미자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드디어 시작됐군. 사흘 후 한성의료원 VIP 진료실. 윤 회장은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혈액검사, 인지 기능 테스트. 최미자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담당 의사 김 원장이 나왔습니다. 윤 회장의 오랜 지인이자 이번 계획에 협조하기로 한 사람이었죠. 어떻습니까, 원장님? 최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김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입니까? 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영 판단 같은 중요한 결정은 어려우실 겁니다. 최미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겉으로는 충격받은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오, 이런. 여보가. 진료실 안에선 윤 회장이 김 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김 원장이 작게 속삭였어요. 고맙네, 김 원장. 은혜를 잊지 않겠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수술 때 도와주셨잖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김 원장이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빠른 진행 우려, 경영 판단 능력 저하 예상. 윤 회장은 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이제 최미자가 움직이겠지. 일주일 후 한성그룹 이사회. 안건 상정합니다. 윤태호 회장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한 경영 일선 후퇴권.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치매라던데요? 맞습니다. 의료진 소견으로는 빠른 진행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최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회장님을 대신해 제가 대리 경영을 맡겠습니다. 부인께서 경영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어요. 15년간 회장님 곁에서 배웠습니다. 충분합니다. 최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회는 투표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찬성 다수. 최미자가 한성그룹 대리 경영인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미자는 혼자 회장실로 향했어요. 거대한 책상에 앉았습니다. 회장 의자는 부드러웠어요. 최미자는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차지가 됐어. 20해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을 제거하고 윤 회장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까지. 윤 회장, 당신도 곧 따라올 거예요. 서연이처럼. 최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 저택. 하늘은 주방에서 윤 회장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강하늘. 네, 부인. 오늘부터 회장님 약은 제가 직접 챙길 거예요. 당신은 손대지 마요. 하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자는 찬장에서 약통 하나를 꺼냈어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약통을 힐끗 봤어요. 저게 뭐지? 최미자가 약 하나를 꺼내 물컵에 넣었습니다. 이거 회장님께 드려요. 꼭 드시게 하고요. 네. 하늘은 쟁반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윤 회장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녁 식사 나왔습니다. 고맙네. 하늘은 조심스럽게 윤 회장 귀에 속삭였습니다. 약, 드시지 마세요. 윤 회장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미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약 드셨어요? 아직? 어서 드세요. 건강을 위해서예요. 최미자가 컵을 윤 회장 앞으로 밀었어요. 윤 회장은 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는 척만 했어요. 혀 아래 약을 숨겼죠. 최미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윤 회장은 재빨리 약을 냅킨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늘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약, 분석해봐야겠어요. 조심해라.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약을 민수진에게 보냈습니다. 이모, 이 약 캐나다에서 분석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3일 안에 결과 보내줄게. 사흘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
성분 수면제, 기억력 저하 유발 물질,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증상 악화. 하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최미자가. 그날 밤 하늘은 윤 회장에게 결과를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이 약 정말로 치매를 유발하는 약이에요. 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미자가. 정말 이제 확실해졌어요. 20년 전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한테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세요. 치매 악화됐다고. 그럼 최미자는 완전히 방심할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서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제가 숨어서 녹음할게요. 윤 회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일주일 후 윤 회장은 한성의료원 VIP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김 원장이 최미자에게 설명했어요.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미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오 여보, 어떡해.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이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병실 안 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최미자가 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병실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부인,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회장님 곁을 지킬게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호출해 주세요. 간호사들이 물러갔어요. 병실엔 윤 회장과 최미자만 남았습니다. 최미자는 잠시 문 밖을 확인했어요. 복도가 조용했죠. 그녀는 다시 병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윤 회장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늙은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까의 슬픈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윤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만 일정하게 내고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윤 회장이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고 확신한 듯 계속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서연이도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녀가 윤 회장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정말 서연이를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 하나? 최미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되려고 밤낮으로 일했죠. 그렇게 한성의료원에 취직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만났어요. 재벌 회장의 딸. 아름답고 착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죠. 최미자가 윤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헌신적으로 돌봤어요.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회장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회장님 기억하세요? 저한테 그러셨죠. 최 간호사 정말 고맙소. 서연이가 회복되면 꼭 보답하겠소라고. 최미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서연이가 회복되면 회장님이 절 가족처럼 대해주실 거라고.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 그녀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서연이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퇴원 날짜까지 잡혔죠. 최미자의 손이 창틀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례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수고했네, 최 간호사. 서연이 퇴원하면 이제 편히 쉬게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례금, 단돈 500만 원. 그게 다였어요. 6개월을 밤낮으로 헌신한 대가가. 최미자가 윤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회장님에게 저는 그저 직원일 뿐이었다는 걸. 서연이가 회복되면 전 버려질 거라는 걸. 그녀가 천천히 침대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연이가 회복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최미자가 윤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매일 밤 서연이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치료제 대신 독성 물질을요. 조금씩 조금씩. 그녀의 목소리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서연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웃었어요. 병실에서 서연이 손잡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했죠. 윤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온몸이 떨리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최미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2006년 5월 1일 새벽 서연이가 마침내 숨을 거뒀어요. 회장님이 오열하시는 걸 보면서 전 복도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녀가 윤 회장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일주일 후 제가 회장님을 찾아갔죠. 제가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외로움에 무너진 회장님은 그 말에 매달렸죠. 최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2년 후 재혼. 계획대로였어요. 완벽하게. 그녀가 일어나 링거 스탠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까지 제 손에 들어왔어요. 회장님도 곧 서연이처럼 편히 가셔야죠. 최미자가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 주사기엔 칼륨이 들어있어요. 링거에 섞으면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예요. 노인이니까 자연사로 처리되겠죠. 그녀가 링거줄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최미자의 손이 멈췄어요. 뭐지? 그녀가 침대 쪽을 살폈습니다. 침대 밑 하늘은 온몸을 바짝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녹음 중이었죠. 최미자가 침대 커튼을 거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미자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미자가 재빨리 주사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 그때 윤 회장이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신음소리를 냈어요. 최미자가 화들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윤 회장이 발작하는 듯 몸부림쳤어요. 으악, 아파, 간호사, 간호사.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간호사 부르겠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간호사들과 의사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실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 틈에 침대 밑에서 하늘이 기어 나왔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던 척하며 자연스럽게 병실을 빠져나갔죠. 복도 끝까지 걸어간 하늘은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서연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웃었어요. 매일 밤 서연이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최미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증거 확보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복수할 수 있어. 그날 밤 병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후
윤 회장은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최미자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윤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늘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아, 녹음은 됐어요. 완벽하게. 하늘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윤 회장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최미자의 자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겠구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하늘이 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미자 회장 취임식이 일주일 후죠? 그렇지. 그때 모든 걸 끝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은 결의를 품은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 최미자의 정식 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주들, 임원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한성그룹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 탄생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거웠죠. 대강당은 화려하게 장식돼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엔 연단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최미자는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어.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5분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최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백스테이지를 나섰어요. 강당 안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곧 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님이 입장하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최미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환한 조명이 그녀를 비췄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미자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연단으로 향했어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녀가 취임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쪽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최미자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엔 병실이 비쳤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 회장,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최미자의 모습이었죠. 늙은이, 이제 그만 가세요. 스피커를 통해 최미자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서연이도 이렇게 누워 있었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서연이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치료제 대신 독성 물질을요. 최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서연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웃었어요. 병실에서 서연이 손잡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했죠. 스크린 속 최미자는 담담하게 모든 걸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 최미자가 무대 뒤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영상 꺼요.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그리고 2006년 5월 1일 새벽 서연이가 마침내 숨을 거뒀어요. 회장님이 오열하시는 걸 보면서 전 복도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최미자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최미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 그때 중앙 통로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하늘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갔어요. 최미자가 그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집사, 저는 강하늘입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어요. 고 윤서연의 아들이자 한성그룹 최대 주주의 법정 상속인입니다. 하늘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윤서연은 20년 전 한성그룹 지분 32%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지분은 법적으로 저에게 상속됐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어요. 윤서연에게 아들이? 그럼 최대 주주가? 하늘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오늘 2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가 무대 위 최미자를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살해했습니다. 최미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하늘이 추가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서연의 일기장 사본, 약물 분석 결과지, 최미자가 서연에게 보낸 편지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이 모든 증거가 증명합니다. 최미자는 20년 전 제 어머니를 독살했고 윤태호 회장과 재혼의 한성그룹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최미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단상 위에서 주저앉았어요. 조작이야. 다 조작? 조작? 하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방금 영상도 조작인가요? 병실에서 하신 말씀도? 최미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하지만 또렷한 걸음걸이로 걸어왔습니다. 치매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관중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치매 아니었어요? 윤 회장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최미자를 내려다봤어요. 최미자. 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죽였소. 그리고 20년간 나를 속였소. 최미자가 윤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입 닫히시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변명은 이제 법정에서 하시오. 그때 강당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미자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최미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일어나시죠. 경찰이 최미자를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최미자가 끌려가며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내 엄마도 나처럼 버림받았을 거야. 하늘이 최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지켰습니다. 당신과는 다르게 최미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 강당을 나갔어요. 강당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20년 전 제 딸 윤서연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무지와 무능함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윤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성그룹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그가 옆에 선 하늘을 바라봤어요. 제 손자 강하늘과 함께.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과 윤 회장이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첫 공식 석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의 묘지. 윤 회장과 하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묘비 앞엔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하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범인 잡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 회장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 아들을 찾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하늘이가 해냈어. 내 아들이 엄마를 위해 싸웠어. 윤 회장이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어요. 20회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하늘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연의 묘 앞에서 울었습니다. 1년 후 한성그룹 본사 로비.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하늘 회장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늘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은 자연스럽게 몸을 굽혀 휴지를 주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죠. 역시 청소부 출신 회장님이십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돌아보니 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명예 회장은 할 일이 없어서 말이야. 윤 회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점심 먹고 갈까? 할아버지가 서연이 좋아하던 국밥집 데려갈게. 좋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 회장이 물었어요. 하늘아, 후회하진 않나? 이 무거운 자리가. 아니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했던 이곳을 제가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으니 꼭대기가 보이잖아요. 윤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정말 서연이를 닮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하늘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돌아와줘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윤 회장은 서재 책상에 앉아 액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걸어둔 사진이었어요. 윤 회장과 하늘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엔 오래된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린 서연이 그린 우리 아빠 크레파스 그림이었어요. 윤 회장은 두 액자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내 아들 잘 키울게. 아니, 이미 훌륭하게 자랐구나. 내 덕분이야. 그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엔 20년간 쓴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자에게, 하늘이에게라고 적힌 수천 장의 편지였죠. 윤 회장은 그 중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오늘도 너를 찾았어. 못 찾았지만 내일도 찾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윤 회장은 편지를 서랍에 도로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서연아, 편히 쉬어. 아빠가 하늘이 잘 돌볼게. 약속해.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하늘과 윤 회장은 다시 서연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는 깨끗이 닦여 있었고 주변엔 봄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엄마, 회사 일이 잘 되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늘이 국화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요. 윤 회장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할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하느라. 두 사람은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잎이 날려 묘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그 벚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와 할아버지가 함께 할게요. 윤 회장도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행복하렴. 아빠도 하늘이도 이젠 괜찮아.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란히 걸어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20년을 기다린 복수, 그리고 뒤늦게 찾은 혈육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지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하늘이가 결국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어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의 진정한 화해도 이뤄냈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려운 시기를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봄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